지금은 세미나 2부 소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이미 정돈이 잘 끝나 있네요. 예. 오늘 소주제 발표는 카톨릭대학교의 김규성 신부님을 모시고 1830년대 파리외방 종교의 선교사가 본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다 들으신 후에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서를 이용하실 분은 양은주 글라라 자매님께서 서기를 지금 맡아주시고 계시거든요. 양은주 글라라 자매님께 질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토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규성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김규성 유셉 신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맡은 부분이 신앙 선조들의 상가 신앙이라고 하는 파트를 맡았는데, 그래서 어떤 주제를 이렇게 잡을까 보다가 김대건, 최양업 이 신부님들, 또 같이 마카오로 유학 갔던 최방재 신학생, 요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유학을 떠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배경들, 그것이 어땠는가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세 신학생을 선발하고 유학 보냈던 모방 신부님, 또 모방 신부님과 같이 활동했던 샤스당 신부님과 그리고 앵베르 주교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주년 맞았죠. 그래서 200주년 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고,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행사들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앵베르 주교님이나 모방 신부님, 샤스당 신부님의 편지는 이미 번역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일부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새 선교사들이 살펴본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선교사들의 사목방침과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조선 신자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떠난 새 신학생들의 신앙 형성 배경이 된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사 서한에 드러난 조선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방 신부님이 묘사한 모습. 그래서 여기 자료집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모방 신부님이 쓴 편지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36년 12월 9일에 모방 신부님이 파리외방 정교회 지도부에 보낸 편지, 이 편지에는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고장을 떠나 깊은 산중으로 피신하여 살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천주교 신자라는 점이 외부에 노출돼 위험에 처했을 때 가진 재산을 손해보더라도 처분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재산상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강하다는 점을 모방 신부님이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한편 출신 본당 신부에게 보낸 1837년 편지에는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교리 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신자들 중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이들이 기본적 교리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우들이 주일과 대축일 복음과 그 해설은 물론 교리서를 읽으며 교리 교육을 하고 있음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이러한 교육에는 어른 아이 구별이 없음도 제시하면서 신앙이 대를 이어 전수되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모방 신부보다 1년 늦게 조선에 입국한 샤스당 신부 역시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47페이지에 이 편지 일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샤스당 신부가 파악한 내용 역시 모방 신부가 관찰한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르그레주아 신부와 바랑탱 신부에게 보낸 1838년 10월 10일자 서한에서 샤스당 신부는 조선 신자들이 신심당체를 조직해서 활동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심당체에 활동하는 신자 중 한 명이 검증되지 않은 사적 계시에 빠져 있는 것을 파악하고 사목자로서 이를 교정한 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위에 샤스당 신부의 서한에는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 공공하고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피신하는 삶을 택한 것과 교리서와 복음해설서를 읽고 가르치는 등의 교리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신단체를 조직해 신앙생활을 이어간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샤스당 신부는 성직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자들이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교리교육을 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간 사실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모방 신부와 샤스당 신부보다 더 늦게 조선에 입국한 앵베르 주교 역시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서한 편지를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선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특별 권한을 청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교황청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1838년 12월 1일자 편지에 매우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각 부분들 여기 48페이지에 앵베르 주교님 서한 부분을 제가 이게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앵베르 주교는 세례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에 관련해서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세례성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자들이 비신자인 병자들에게 천주교를 믿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고 대세를 준 일이 다소 지나친 일이었으며 반드시 조건부 세례가 필요함도 지적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공식적인 고해성사가 어려운 신자들, 특히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자들과 사제가 들어가기 어려운 비신자 집에 있는 신자에 대한 사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강요로 비신자와 결혼해야 하는 신자에 대한 관면 문제에 대한 문의도 같이 나옵니다. 성사 집행 시 조선 신자의 상황에 따른 사목적 배려 문제를 교황청 포교성성에 문의한 앵베르 주교의 서한을 통해서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성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병중에 있는 이에게 대세를 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조선 신자들 사이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병자에게 세례를 받고 싶은지 원의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푼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목자로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고해성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받기 원하는 열망을 강하게 가진 신자들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조선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혼인에 대해서는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사회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이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열망이 강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주변 상황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엥베르 주교는 성사를 받기는 어려웠으나 성사에 대한 열망이 강한 조선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 문제를 교황청 포교성성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사 문제와 더불어 천주교가 극소수인 조선 사회에 사는 신자들이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기한 게 그 조상제사와 관련된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49페이지, 50페이지에 뭐 이러한 부분 그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그 조상 제사를 위해 바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포교성성 측에 이제 문의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서한 안에서 그 엥베르 그래서 이 서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엥베르 주교가 그 이제 미신을 이제 따르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나름의 그 개인적인 그 견해를 내리면서 이제 포교성성에 이제 문의를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엥베르 주교가 사목적 배려를 고려할 정도로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한 어려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교우촌을 이루면서 사는 신자들보다 비신자들과 함께 일반 고을에서 생활한 신자들에게 더 크게 해당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넓은 의미로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 여겼기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이 선의로 준 음식을 거부하는 건 역시 이웃사랑에 어긋난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문제 때문에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갈등과 고민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엥베르 주교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목적 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에 살펴본 그 세 선교사들이 본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 모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신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산골 교우촌을 이루며 살아간 이야기가 비록 자세하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의 서한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단순히 교우촌에서 모여서 살아간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신신단체를 조직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간 흔적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비록 신신단체 운영 중 다소 빗나간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제와 공동체의 지도하에 교정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자들의 교리서 및 신심서 독서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아이들에 대한 교리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후대에도 신앙을 전수하려는 노력과 어른들이 보여진 신앙의 모범은 조선의 천주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인 사제 양성에 관심을 기울인 파리해방 정교회 선교사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자체가 사제 성소의 못자리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세 신학생도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사에 대한 열망과 인식이 뚜렷했다는 점과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조선 사회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분인 이제 선교사들의 사목방침 그리고 조선 신자들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엥베르 주교, 샤스당 신부, 모방 신부 이 세 분이 세운 사목방침은 그 다음에 따른 그 자료들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1658년에 발표한 교황청 포교성성 훈령, 파리해방 정교회 해칙과 모니타, 1803년에 있었던 스촨 시노드의 결정 상황 등이
파리예방 정교회 선교 방법을 정하는 데 근거가 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나온 삼옥방침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교지 현지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었습니다. 포교성성 훈령에도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으며 파리예방 정교회 창립 정신도 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 중국에 이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개최했던 스촨 시노드 교령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적 임무는 신앙의 전파인 만큼 선교사들이 타 종교들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육성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나온 그 인용문에 그 스촨 시노드 교령에 그 해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교령 안에는 그 현지 문화를 존중하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현지인을 선교하는 데 있어 현지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춘과 동시에 미신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신자들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인 사제 양성을 통한 선교 지역의 양성을 통한 그 선교 지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삼옥방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파리예방 정교회 회칙은 소속 선교사들이 배속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성직자 양성, 새신자 사목, 비신자 개종의 순으로 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정해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현지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라는 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파리예방 정교회 그 해당 부분이 나온 그 회칙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 회칙을 보면 파리예방 정교회가 현지인 사제 양성을 신자들에 대한 사목이나 비신자 개종보다 더 우선순위 과제로 삼았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예방 정교회의 사목방침은 현지 문화의 이해와 더불어 그 안에서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분별하여 수용하라는 방침과 현지인 사제를 양성하여 교회를 자립시키려는 방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조선 대목구장을 맡은 앵베르 주교의 사목방침도 여기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에 근데 이제 앵베르 주교님의 사목방침이 뭐 기존 연구에 좀 드러나 있긴 하지만 모방 신부와 샤스당 신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방 신부님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교촌 방문을 중심으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도 모방 신부의 편지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의 교촌 방문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목방침에 있어서 모방 신부가 앵베르 주교와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 문제에 대해 다소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방 신부가 엄격함을 강조한 데 비해 앵베르 주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포교 성성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파악한 바와 파리예방 정교의 기존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고 한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 그 첫 도착한 파리예방 정교의 선교사 모방 신부는 조선인 사제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입구 첫 해에 최양업, 최방재, 김대건 세 신학생을 이제 선발해서 이제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앵베르 주교도 조선인 사제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독신 신자들 중에서 열의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발견해 신학 교육을 시키고 사제로 서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샤스당 신부는 현재 문제가 발생한 그 말레이시아의 페낭이 아닌
마카오로 신학생을 파견한 모방 신부의 결정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앵베르 주교가 국내에서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그 새 선교사들은 현지 문화 존중 및 신앙과의 적합성 판단과 현지인 사제 양성을 통한 교회 자립이라는 사목 방침을 기초로 삼고 활동하면서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관찰하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묘사한 부분에는 조선 신자들에 대해 가진 선교사들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파리해방 정교회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이미 기존 연구에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이 앵베르 주교의 인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앵베르 주교의 조선 인식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 입국 전에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 전해진 왜곡된 정보를 선지식으로 삼아서 생긴 선입견이 있었고, 조선 입국 후에는 제한된 활동 범위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선교사들이 그 조선 사회 일반이 아닌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들의 서한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인식이 있습니다. 둘째로 오랫동안 성직자 없이 신앙생활을 한 조선 신자들의 미숙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선교사로서 가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우선 그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본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모방 신부와 샤스당 신부의 서한에는 열악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참한 삶을 살 것을 각오하고서 자신이 가진 것을 처분하고 산골로 들어가 신앙생활을 한 신자들의 모습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모습을 묘사한 것은 조선 신자들이 가진 신앙의 열성이 매우 강함을 드러내고 이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우촌 신자들이 아이들에게까지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조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공동체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교사의 인식이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앵베르 주교는 두 신부의 묘사에 대비하여 조선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인식을 뚜렷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1833년 포교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조선 신자들의 신앙에 열의가 높으며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한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미숙하다는 선교사의 관점으로 본 인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스당 신부의 서한 중에는 신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신신단체 회원 중 잘못된 믿음에 빠진 이가 있으며 이를 바로잡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비록 샤스당 신부 서한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조선 신자들의 미숙한 면을 선교사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규결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앵베르 주교가 포교성성 장관에게 성사 및 신앙생활에 대한 사목적 배려 부분을 문의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인식은 결과적으로 조선인 사제 양성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방 신부는 3명의 신학생을 선발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비록 사제 양성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지만 국내에서 속성으로 사제를 양성하려는 앵베르 주교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교우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리 교육의 열의를 가진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 선교사의 인식은 이러한 면을 이어가기 위해 이를 이끌 조선인 사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러한 작업을 충실히 수행할 조선인 사제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제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신부님 그 강연 잘 들으셨죠? 혹시 그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예. 무선 마이크. 여기 나오셔서 질문. 아. 신부님 강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먼저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앵베르 주교님께서 그 성사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포교 성성에. 그에 대한 답신은 없으셨나요? 포교 성성에서의 답신. 근데 문제는 이게 답신이 있어서도 앵베르 주교님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죠? 이 편지 가는데 사실은 조선에서 교황청까지 가는데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답신을 하는데 또 1년 이후가 되는데 문제는 그 1년 후에 기회박해가 일어났죠. 또 앵베르 주교님이 순교하셨기 때문에 실은 이제 물론 포교소서에서 이게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설사 답변이 있었더라도 앵베르 주교님이 답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이제 한국 천주교회의 그 주보 성인이 지금 두 분을 모시고 계시죠.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와 또 요셉 성인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원래 그 조선 천주교회에서 요셉 성인만 사실 그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 그 베이징, 그러니까 북경교구에서 주보 성인을 요셉 성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있었었는데 이 앵베르 주교님이 그 이제 북경교구와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그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주보 성인으로 이제 삼기로 결정하고 이제 역시 교황청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이 이 앵베르 주교님이 그 순교하신 지 한 1년과 2년 후쯤에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답신을 받을 수가 없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답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체도 좀 불명확한 거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건 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물론 그 아이들 교리 교육이나 자체 신신함체 또 주일 독서나 또 뭐 이러한 대축일의 그런 그 독서들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번역은 이미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 우리 선조들이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었는지 교리서나 아니면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만드셨는지 참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조선에서 천주교 교리를 받아들인 과정이 중국에서 들어온 그 한문 서학서 이 교리서를 통해서 사실 자발적으로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글 교리서의 경우는 나중에 그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던 그 정약종 아구시노 복자 이분이 그 이전에 이미 주교요지라고 하는 교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신유박해 때 순교했던 그 순교복자 중에서 그 최창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경 직해라고 하는 책을 이미 한글로 번역을 해서 신자들한테 보급을 했죠. 이 성경 직해라고 하는 책은 뭐 성경 전체를 다 다룬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중에서 주로 이제 미사 전례 때 나오는 것, 특히 이제 주일하고 대축일의 그 전례 때 쓰는 독서와 복음을 번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묵상이라든가 그 해설 같은 것을 쓴 그 책이 있는데, 한문으로 된 책을 그 이제 최창현 이분이 이제 그 한글로 번역을 해서 신자들한테 보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은 한글, 사실은 이때는 한글도 몰랐던 신자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이 경우는 노래로 또 가르친 것입니다. 노래나 구전으로. 특히 이제 천주가사라고 하는 게 당시 이제 교리를 노래로 가르쳤던 한 수단이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파리해방 정교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훗날 최영업 신부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신자 교육에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내용 있나요? 예, 저 나오시죠. 예. 나오세요. 예. 성함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백산 1구역에 사는 정순다 오틀리아입니다. 저는 역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라 그 비신자와 혼인 관계, 조상 제사에 대해서 많이 좀 마이크를 좀 더 가깝게 대주셔도 돼요. 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보면은 교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 혼인 관계에 대해서 좀 쉽게 신자들이 알 수 있게 쉽게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신자, 그러니까 혼인관계 그런 거 교회법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상 제사 지금도 어르신들이 보면 제사 음식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새신자가 됐을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제사 지내면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그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저기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예.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가. 어떤 박해도 없고 어떤 순교도 없는데 이 시점 21세기의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 생활 안에서 서로 아파하는 신자들을 볼 때 어떻게 달래줘야 되나, 어떻게 그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그분을 안아줄 수는 없잖아요. 안아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은 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르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두서 질문. 없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뭐 제가 뭐 답변할 문제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말씀 또 많이 해줬는데, 뭐 교회법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요새는 이제 혼인법에 관련돼서 뭐 쉽게 설명한 책들이 뭐 교회 그 서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한번 찾아봐서 좀 읽어보시면, 그래도 요새 이제 교회법 전공하신 몇몇 분들이 뭐 신자들 알기 쉬운 또 그런 뭐 알기 쉬운 교회법, 혼인법
이런 책들을 뭐 쓰셨기 때문에 이 책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더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 그냥 질문한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모두 다 고민해야 될 문제들, 또 사실 이 또 공동체 신앙을 이끌어가는 문제는 뭐 단순히 위에서의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또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어쩌면 그런 진실한 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교우촌에 살던 그 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좀 세세한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이 안에서도 뭐 무슨 갈등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는 뭐 이때는 또 이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배교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게 되는데, 어쩌면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뭐 확실히 정답을 내려주기는 어렵지만 뭐 위에서의 교육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공동체 내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진실한 대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기저발제와 소주제를 듣고 나서 미리 준비해온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곡씩은 뭐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그 질문 내용은 뭐였냐면, 그 기저발제와 소주제에서 신앙인들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이거 한 꼭지 하고요. 또 한 꼭지는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은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두 개의 꼭지를 준비했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꼭지를 가지고 한 꼭지씩 서로 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첫 번째는 오늘의 기저발제와 소주제 를 들으시면서 신앙인들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된 부분. 두 번째 준비한 질문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은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두 번째, 지금 저희 소주제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터치해 주셨어요. 그 당시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근데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아까 좀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뭐 질문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예. 마이크 성함 좀 네, 말씀. 조경환 우치아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현지인 사제를 양성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현지인 사제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조선에 있는 최양업 지금 신부님, 또 최방재 신부님, 우리 김대은 신부님 세 분의 신학생을 어쨌든 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조선 시대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뭐 공지라든지 지금 현재 주보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든 이렇게 공지를 다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교우들이 보통 산 속에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막 지방 멀리 이렇게 다 사방 이게 조선 팔도를 다 이렇게 살아주셨을 텐데 그때에 그런 것들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했으며 그런 소식지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궁금한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경우는 사실 그 모방 신부님 서한의 그 선발 과정에 대한 그 자세한 부분은 사실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그 집안을 아마 각 교우촌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안이 좋은 집안인지라고 하는 그 집안 문제도 봤을 거고, 그리고 그 소년이 정말 그런 열의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를 아마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또 흥미있는 사실은 사실 김대건 신부님의 경우는 그 세 신학생 중에서 가장 늦게 선발된 신학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최양업, 최방재 두 신학생이 먼저 선발됐고 김대건 신부님이 좀 약간 늦게 선발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이 사실은 좀 늦게 갔을 뻔했는데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이제 그런 마카오로 간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교우촌의 신자들이 어떻게 연락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신자들, 교우촌의 신자들의 주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옹기쟁이였습니다. 주로 이제 옹기를 구워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죠. 근데 그 옹기 장사를 하면서 그 옹기 장사들끼리 서로 이제 그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을, 특히 그 암호를 그 옹기에다가 일부 좀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옹기쟁이라고 하면 또 서로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 서로 알아보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통해서 이제 몰래 소식을 주고받거나 뭐 그렇게 했다고 하죠. 뭐 그때는 뭐 소식지나 그런 것을 사실 당시 여건상 만들 수는 없었긴 했지만 어떤 그 교우촌 간의 연락이라든가 뭐 교회 소식은 그 옹기쟁이 그 일을 했던 그 신자들이 이렇게 뭐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몰래 만나가지고 또는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암호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또 소식을 전하고, 아마 그렇게 뭐 그 교우촌 간의 그 연락망을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은밀하게 구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받고요. 저희 신부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올해가 이제 200주년, 그 김대건 신부님 희년 200주년을 보냈고, 뭐 저희 인천교구는 이제 교구 설전 60주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주교님께서 이제 기억과 감사의 해를 또 선포했고, 한국 천주교회 또 그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200주년을 보냈죠. 그리고 또 지금 또 그 교황청에서 지금 세계 그 주교 시노드를 이제 개최했고, 지금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공통체성을 더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탈바꿈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안에, 그러니까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200년의 역사 또는 우리 교구의 그 60년 역사 안에 그러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지나간 역사가 단지 지나간 것이 아닌 더 나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작업임을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도 행하는 그런 또 주교 시노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서로 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까지 김기성 신부님을 모시고 1830년대 파리외방 전교회 선교사가 본 조선 신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자, 좋은 말씀해 주신 김기성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소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마무리와 마침 기도를 성전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참석자들 분은 4시에 다시 여기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